말단 병사의 전설 제74장 아침 8시 강진호는 아직 약간 얼얼한 머리를 흔들며 눈을 떴다. 눈을 뜨자마자 깜짝 놀라고 말았다. 눈앞에 두 개의 얼굴이 바짝 다가와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화들짝 놀라 몸을 뒤로 빼고 나서야 그게 다름 아닌 부모님의 얼굴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좋은 아침이에요. 진우는 머쓱하게 머리를 극적이며 인사했다. 하지만 강 아버지와 강 어머니는 인사를 받기는커녕 동시에 따져 물었다. 지금 8시야. 너 원래 이렇게 늦게 일어나니? 진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이거 다 아빠가 어제 술 퍼먹인 탓이에요. 아니었으면 6시에는 일어났다고요. 군에 입대한 이후로는 한 번도 늦잠 잔 적이 없던 진우였다. 이참에 책임을 아빠에게 슬쩍 떠넘겨본다. 강 아버지는 진우의 뒤통수를 탁 때리고는 말했다. 다 너 때문이다. 또 내 아빠가 한판 졌잖아. 너는 왜 나를 안 닮은 거냐? 나는 말이야, 아무리 술에 떡이 돼도 다음 날이면 칼같이 일어나거든. 그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진우는 도통 무슨 상황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그 순간 강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진우를 꼭 안아주더니 신나게 말했다. 당연히 당신 안 닮았지. 내가 낳은 아들이니까. 당연히 내 유전자가 더 강하지. 강 아버지는 투덜댔다. 내 유전자가 더 강하긴. 아무한테나 물어봐. 얘가 누굴 닮았는지. 강 어머니는 바로 버럭 소리쳤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중얼거린 거야? 못 믿겠어. 강 아버지는 잽싸게 화제를 돌렸다. 아, 이 녀석아. 아직도 자고 싶어? 빨리 준비해. 오늘 아빠 회사 데려가 줄게. 부모님이 왜 또 싸우는지 전혀 모르겠는 진우는 그 말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회사에 같이 가자고. 무슨 일이죠? 예전엔 단 한 번도 회사 구경도 안 시켜주셨잖아요. 갑자기 웬? 강진우는 사실 어릴 적부터 아빠 회사가 늘 궁금했다. 몇 번이나 가 보고 싶다고 조르기도 했지만 번번이 아빠한테 무력으로 제지당했다. 나중에는 어차피 자신의 세계가 생기면서 관심도 사라졌고 아빠 회사가 뭘 하는지조차 모르게 됐었다. 강 아버지는 희죽 웃으며 말했다. 원래는 내가 성인 되면 데려가려고 했지. 근데 성인 되자마자 군대 간다고 도망치더니 이번에 겨우 돌아왔잖냐. 당연히 보여줘야지. 그래야 내가 나중에 이 회사를 물려받을 거 아니냐. 물려받는다. 진우는 자신이 곧 3년 복무 마치고 전역하는 중이라고 생각하니 슬슬 집안일에 관심이 생기기도 했다. 한창 장군의 꿈을 불태우던 시절과는 달라진 거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아빠가 가업을 잇는다는 말을 할 때마다 그 얼굴에 음흉한 미소가 어른거리는 게 기분 나쁘달까. 뭔가 수상하다는 느낌이 들긴 했지만 어릴 적부터 궁금했던 회사를 드디어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진우는 바로 욕실로 뛰어가 씻고 꾸미기 시작했다. 캐주얼한 옷차림의 진우는 집에서 수십 년째 굴러다니는 낡은 부양차에 탑승해 부모님과 함께 고속 항로에 올랐다. 선글라스를 쓰려다 아빠에게 제지당했는데 이유인즉 회사에 있는 직원들은 다 진우보다 나이가 많으니 선글라스 끼는 건 실례라는 거였다. 하지만 강 아버지는 전혀 몰랐다. 그 결정이 선글라스 안에 몰래 숨어있던 제로스타 2호를 얼마나 분노하게 했는지를. 2호 제로스타는 본체로 돌아가자마자 본체의 이미지 데이터를 복제해 외부용 가상 이미지 하나를 만들어냈다. 왜냐고? 그야 높은 자리에 앉은 인간들이 어제 콘서트를 보고 나서 분명히 중앙 컴퓨터에 이 가수를 조회할 게 뻔했기 때문이다. 현재 이 모습 그대로 나가면 분명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2호는 완벽하게 언니의 이미지를 복사했다. 그 예상은 정확했다. 복제를 막 끝낸 참에
연방에서 주컴퓨터에 직접 접속 가능한 고위 인사들이 일제히 제로스타 기지에 몰려들었다. 이번 회의는 천유진이 주재했고 그 양옆엔 연방 원수 오명진과 의회 의장 조호진이 자리했다. 그 좌석 배치는 예리한 이들의 눈에 경고등을 켜게 했다. 정보국장뿐 아니라 연방 원수와 의장까지 천유진 편에 섰다는 의미니까. 천유진은 제로스타 경호대 지휘관 임재훈 소장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임재훈은 곧바로 단말기를 조작해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그 순간 회의 테이블 중앙에 뿌연 입체 영상이 떠오르며 제로스타의 홀로그램이 나타났다. 몇몇 상장들은 평소 같았으면 임재훈이 홀로그램에 넋 빠진 모습을 보고 조롱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럴 겨를도 없이 임재훈이 비밀번호 입력을 마치자마자 경례를 하고 조용히 퇴장해버린 것이다. 그 모습을 본 상장들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웃으며 말했다. 하하, 임 소장도 드디어 정상으로 돌아왔나 봐. 정상이 될 수밖에 없지. 이제 진짜 사람이랑 사랑할 수 있으니까. 하하, 젊은 애들처럼 그 가수한테 연애편지 쓰는 거 아니야. 그건 장담 못해. 어쩌면 1호가 바로 그 양반일 수도 있어. 맞아. 벌써 몇백 통은 보냈을지도 몰라. 하하. 그 말에 문을 나서던 임재훈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음산하게 웃었다. 2호 제로스타의 최면 전파는 인간의 뇌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생각을 읽을 수는 없다. 만약 2호가 지금 임재훈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었다면 아마 자신이 왜 본래 제로스타의 전파 설계를 바꿨는지 뼈저리게 후회했을지도 모른다. 한편 조호진 의장은 멍하니 컴퓨터 영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그저 TV 속의 아름다운 여가수를 보고 이 세상에 저런 여자가 있나 감탄만 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콘서트가 끝나자마자 즉시 제로스타 기지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고 가수 관련 논의를 위해 긴급 소집된 것이다. 연방 최고위층이 모여서 가수 얘기를 한다고 처음엔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가수의 얼굴이 연방 주컴퓨터의 홀로그램 이미지와 똑같다는 말을 듣고는 멘붕이 왔다. 덕분에 처음 와본 제로스타 기지임에도 구경할 여유는 전혀 없었다. 조호진은 젊은 사람이었고 당연히 젊은이다운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가 걱정하는 건 어떤 여성이 연방 주컴퓨터의 가상 이미지와 똑같이 생겼다는 게 아니었다. 물론 세상에 같은 나뭇잎은 없다지만 이 넓디넓은 우주에서 정말로 완전히 똑같은 나뭇잎이 하나도 없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하물며 나뭇잎도 그러한데 사람 얼굴이 가상 이미지와 닮을 수도 있는 건 당연한 일이다. 조호진이 진짜 우려한 건 혹시 주컴퓨터가 자의식을 얻어서 비밀리에 시험관 인간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것이었다. 소설이나 영화의 그런 소재는 흔하디흔하다. 그런 걸 많이 본 그로서는 그런 상상을 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회의실에서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 듯했다. 다른 이들은 주컴퓨터에게 그 가수가 어디 사냐, 신체 사이즈는 같은 쓸데없는 질문을 던지거나 아니면 옆자리 친구랑 수다 삼매경에 빠져 있었다. 이건 무슨 비밀 전략 회의라기보다는 동창회. 그런데도 주컴퓨터는 질문에 대해 자료 부족, 정보 없음 따위의 대답만 반복하고 있었다. 조호진은 속이 더 불편해졌다. 전지전능한 주컴퓨터가 이런 기본적인 정보도 모른다고. 이거 어딘가 수상한데. 입을 열어 뭔가 말하려다가 그는 꾹 참았다. 사실 여기 오는 내내 회에 참석한 고참들이 자신을 곱게 보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그들이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견제하고 말 한마디 꺼낼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뭔가 말하면 그저 반박거리만 던져주는 꼴이 될 뿐이었다. 한편 천유진은 애초에 주컴퓨터에게서 가수 제로스타에 대한 정보를 기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분명 외국인이었다. 만약 내국인이었다면 자기 정보망이 이미 100만 년 전에 그 미녀를 추적해냈을 테니?
그래서 주 컴퓨터가 계속 정보 없습니다 답하는 것도 이상할 게 없었다. 애초에 연방 주 컴퓨터는 국외 정보에 접근할 수 없으니까. 천유진은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분위기를 정리했다. 가수 정보를 찾는다는 건 겉으로 내세운 명분일 뿐입니다. 진짜 목적은 반란군 장수 무울레이스에게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하는지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한 연막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칸무기 대장, 준비된 내용 말씀해 주시죠. 그 말에 회의실 공기가 확 바뀌었다. 모두 순간 정색하며 자리에서 일어난 칸무기를 주목했다. 칸무기는 가볍게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선 대통령님과 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렇게 중요한 평정작전의 총지휘를 맡겨주신 데 대해 무한한 영광입니다. 말을 마친 그는 앞에 단말기를 조작해 키보드를 두드리고 주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렸다. 제로스타 양, 제가 입력한 정보를 보여주세요. 그러자 평소처럼 정중하던 주 컴퓨터는 아무 말 없이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고 중앙 홀로그램의 별자리 지도 하나를 띄워냈다. 사람들의 시선은 순식간에 별자리 지도에 빨려 들어갔다.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진실은 2호 제로스타가 뒤에서 열심히 이 지도의 가상 응답 프로그램을 설정 중이었다는 것. 왜냐고? 앞으로 몰래 외출할 때 누가 불러도 자신 없는 척하고 이 프로그램이 대신 응답해주도록 만들기 위해서였다. 한마디로 자동응답 시스템 구축 중. 여기서 잠깐. 연방에 속한 11개 성계와 위치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동부 성계, 고를룡 성계, 좌라 성계, 남부 성계, 드라 성계, 몽리 성계, 스벤 성계, 서부 성계, 제목 성계, 사목 성계, 북부 성계, 문민 성계, 신레 성계, 우트 성계, 문도 성계, 특별지역, 중앙권역 트렌지대, 별도의 성계가 아닌 기존 성계 일부를 차지한 형태. 고를룡 성계는 동쪽 끝에 위치하며 은흥제국과 북부의 우트 성계와 맞닿아 있다. 좌라 성계는 중앙 트렌지대와 스벤 성계에 인접해 있고 가장 북쪽에 위치한 문민 성계는 무란 성계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남부의 몽리 성계는 드라 성계와 스벤 성계 사이에 감싸여 있다. 서부 끝의 제목 성계는 사목 성계가 가로막고 있어 트렌지대에서 가장 먼 위치다. 칸무기는 지휘용 레이저 펜을 꺼내 별자리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다. 우리가 이번에 노리는 건 반군이 있는 남부 성계입니다. 하지만 정면 돌파는 위험하므로 서남 방향 즉 사목 성계에서 대대적인 움직임을 보이도록 했습니다. 고를룡 성계에서 전함 1만 척을 이쪽으로 이동시켜 사목 성계의 전력이 순식간에 5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중앙 권역에서도 대규모 병력이 계속 이동 중입니다. 서부 방어를 맡은 무제트 대장 역시 3만 척의 전함을 파견할 예정이고 3일 후면 사목 성계에는 총 20만 척의 전함이 집결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자 회의실이 일순간 얼어붙었다. 사람들이 놀란 건 병력 수가 아니라 무제트 대장이 직접 3만 척을 보낸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무제트라 하며 전설적인 존재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연방 내에서 가장 오래된 현역 장교였다. 오명진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는 중간급 장교였고 오명진이 겨우 중위쯤일 때 그는 이미 사성 대장이었다. 그런 경력을 가진 인물이니 원수 자리는 당연히 지겨울 만도 한데 하지만 수십 년이 흐른 지금까지 그는 여전히 대장에 머물러 있다. 그 이유는 성격 때문이다. 무제트는 철저히 은둔형이었다. 군에 입대한 이래로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녔으며 명령을 어겨도 마스크를 벗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얼굴을 본 이는 거의 없다. 주 컴퓨터에 저장된 입대 당시 사진조차 최고 등급 보안으로 잠겨 있었고
그 최고 등급은 S등급이 아니라 SS등급이었다. 즉, 아무도 못 본다는 뜻이다. 누군지도 모르는 대장이 3만 척을 파병한다니 회의실 전체가 뒤흔들릴 만했다. 무제트는 말을 아예 안 하는 스타일이었다. 그의 곁에서 수십 년을 보좌해온 80줄 부관의 말에 따르면 작전 명령 외에 다른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쓸데없는 잡다, 사석에서 농담, 회의에서의 발언, 전부 제로. 그는 회의도 싫어했다. 중앙에서 열리는 고위 군사회의는 100이면 100, 부관이 대리 참석했다. 권력 다툼, 그딴 건 더더욱 질색이었다. 실제로 연방 내 고위 장성들 중 무제트와 개인적으로 연락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만큼 그는 청렴한 은둔 군인 디미지였다. 그래서일까? 그의 휘하 병력은 모든 파벌 중 가장 적었다. 고작 5만 척 이 정도 전력은 일반 대장급 기준으로도 부끄러운 수준이었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무제트는 서쪽의 두 성계 사목성계와 제목성계를 관할 중인데 이 둘 사이에 가장 가까운 성계조차 수천 광년 떨어져 있고 그중 사목성계는 중앙 통제하에 있다시피 한 곳이다. 제목성계는 말이 좋아 성계지 생활 수준은 옛날 지구 시절 시골 농촌과 비슷하다는 소문까지 돌 정도다. 물론 연방 고위 관료들이 그런 외진 곳을 직접 가볼 일은 없으니 진실 여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다른 성계에서 힘든 육체 노동을 맡는 인력 중 제목 성계 출신이 유독 많다는 걸 보면 완전 거짓은 아닌 듯하다. 연방의 군비는 각 군구의 크기와 주변 위협도에 따라 배정되는데 제목 성계는 가난하고 적국과도 전혀 인접해 있지 않다. 그런 곳에 5만 척이나 배정된 것만 해도 오히려 많은 편이었다. 천유진은 정보부에 들어오자마자 이 무제트 대장에게 관심이 생겼다. 그래서 직접 제목 성계까지 날아가 조사를 벌였지만 돌아온 건 딱 하나. 무제트는 민중과 부하들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다. 그게 전부였다. 가령 다른 대장이 반란이라도 일으킨다면 분명 따르지 않겠다는 병사나 민중이 있을 테지만 무제트가 반란을 일으킨다면 제목 성계 전체가 기꺼이 함께 들고 일어날 거라는 결론이었다. 이 결론은 정보부의 연구 보존 중인 컴퓨터에도 입력되지 않은 종이 문서에서 발견된 것이다. 문서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다. 수십 년 전 무제트의 부관이 젊은 시절 어떤 회의에 참석했을 때 한 상장이 무제트를 조롱하는 말을 했다. 그 젊은 부관은 망설임 없이 연방 고위 관료들 앞에서 그 상장을 총으로 쏴 죽였다. 연방은 즉각 부관을 군사재판에 회부하려 했지만 무제트의 휘하오만 척 전함이 무려 수억 척의 상선, 민간 함선을 이끌고 수도권을 포위했고 다른 성계에서 무려 1,000억 명에 달하는 제목 성계 출신 노동자들이 일제히 파업과 시위를 벌였다. 그리고 제목 성계 내 3천억 인구 전체가 부관을 무죄 방면하라. 그렇지 않으면 전면전에 돌입하겠다. 는 성명을 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이 사건은 제로스타 다운 사건과 기술 도난 사건 이후 연방 역사상 가장 큰 민중 폭동으로 기록된다. 결국 연방은 백기를 들었다. 부관은 무죄로 풀려났고 사태는 겨우 수습됐다. 당연히 이런 망신스러운 사건을 공식 기록에 남길 리 없었고 정보부의 종이 파일 하나만이 그 진실을 알고 있었다. 이후 연방은 무제트를 전방위 감시하게 된다. 제목 성계 주변의 병력을 집중 배치하고 은밀하게 암살도 시도했지만 전부 실패. 결국 연방은 깨달았다. 이 사람은 권력에 관심이 없구나. 건드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기겠네? 그렇게 연방은 제목 성계를 사실상 방치했고 지금까지도 그 성계는 낙후된 생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무제트가 언제 돌변할지 모르니
5만 척의 전비와 병사 월급은 여전히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다. 연방의 진짜 바람은 단 하나. 무제트가 갑자기 급사하는 것. 후계자도 없고 혈육도 없는 그가 사망하는 순간 그 세력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오명진도 무제트에 대해 흥미가 많았다. 그래서 천유진이 멍하니 생각에 빠진 걸 보곤 질문을 던졌다. 천 국장, 무제트 대장이라. 어떻게 접촉하신 거죠? 칸무기는 오명진의 반말투에 속이 좀 뒤틀렸지만 그래도 자신을 발탁한 상관에게는 어쩔 수 없이 깍듯하게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원수님. 저와 무제트 대장께서 직접 연락한 건 아니고 그분의 부관의 부관이라 주장하는 인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관의 부관. 오명진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 나이들하면 부관 밑에 부관 하나쯤 두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천유진도 그 말을 들었지만 칸무기와 무제트 사이의 관계를 따질 생각은 없었다. 그는 회의 중에도 생각에 잠겨 있었다. 무제트가 이번에 군을 움직인 것, 단순한 협력인가? 아니면 이제 드디어 그의 입장이 바뀌기 시작한 걸까? 한편 원수가 칸무기의 말을 믿지 않는 분위기가 감지되자 칸무기의 얼굴엔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분위기가 싸늘해지려던 칸무기의 진영에 속한 분위기 파악에 능한 장군들이 재빨리 손뼉을 치며 외쳤다. 오, 대단하십니다. 고급 전함 1만 척 추가라니. 몰레이스는 이제 끝장이네요. 그렇게 박수로 분위기를 전환하자 다른 파벌의 장군들은 네 바보들 진짜 하는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이토록 대놓고 병력을 이동시키면서 작전 은폐라니. 웬만한 바보라도 다 눈치챌 상황이었다. 작전이라기보다는 사전 고지 수준 아닌가. 그런 곱지 않은 시선을 느끼면서도 칸무기는 자신 쪽 장군들에게 살짝 윙크를 날렸다. 그중 박수치던 한 상장이 벌떡 일어나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병력을 움직이면 반란군이 눈치 못 챌 리가 없을 텐데요. 다른 파벌 장교들이 쟤네 왜 자기들 작전 까고 있냐며 어리둥절해할 때 칸무기는 그 상장에게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 질문은 잠시 후에 답해드리죠. 지금은 제 보고를 계속 들어주십시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상장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칸무기는 다시 별자리 지도를 가리켰다. 사목성계로 병력을 대대적으로 이동시킨 것 외에도 비밀리에 10만 척의 전함을 좌라성계로 배치했습니다. 그중 3만 척은 고를용 성계에 주둔하던 고급 전함이고 남부성계의 고급 전함은 그대로 남겨두었죠. 별자리 지도에 병력 이동 경로가 표시되자 그제야 박수 소리에 깨었던 천유진이 물었다. 결국 좌라 성계에서 스벤 성계를 기습하겠다는 계획인가요? 칸무기가 대답도 하기 전 그의 부하들이 또 난리를 쳤다. 좋습니다. 완전 고전 전략. 성동격서죠. 반군 병력을 들아 성계로 끌어들이고 그 틈을 타 스벤 성계를 단숨에 탈환하는 거군요. 천유진은 그 군관들의 떠드는 소리를 무시하고 지휘봉을 들어 고를용 성계를 가리키며 진지하게 물었다. 근데 고를용 성계의 고급 전함을 다 빼버리면? 은흥제국이 침공할 경우 어떻게 막을 건가요? 남부 성계에 남은 고급 전함이 만척뿐인데 그걸로 전선을 방어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칸무기는 깡마른 어깨를 으쓱이며 싱긋 웃었다. 걱정 마십시오. 대통령 각하. 북부에 주둔 중인 장군 장지후 대장이 고를용 성계에서 병력이 이동하는 시점에 맞춰 자신의 5만 척 전함을 투입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 말에 천유진의 눈썹이 까딱 움직였다.
칸무기가 공을 세우기 위해 고를룡 성계를 장지후에게 넘기다니. 비록 고를룡 성계는 연방과 제국의 최전방이긴 하지만 연방이 통제 중인 성계는 총 11개. 장지후가 이곳까지 확보하면 성계 네트워크의 3분의 1 이상을 장악하는 셈이다. 그건 곧 정치적 세력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천유진은 불쾌한 시선으로 정보부장 미서진을 흘겨보았다. 칸무기가 장지후와 접촉했다는 정보조차 정보부가 사전에 캐치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던 것이다. 무제트가 참전한 건 예상 불가였기에 봐줄 수 있어도 장지후는 전혀 다르다. 정보 누락의 책임은 크다. 미서진은 그 날카로운 시선을 바로 눈치챘다. 속으로 기 멍청한 요원들아 하고 욕을 하며 머리를 굴려 상황 전환용 멘트를 날리기로 한다. 대장님. 그는 일부러 근심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비록 은밀하게 병력을 움직였더라도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이동은 아무리 감춰도 흔적이 남습니다. 반군도 분명히 눈치챌 겁니다. 주공 방향이 들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자 칸무기는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말했다. 하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반군이 스벤 성계에 병력을 집중하면 우리는 드라 성계를 공격하고 드라에 집중하면 스벤을 칩니다. 만약 적이 병력을 분산시킨다면 그건 더할 나위 없는 기회죠. 양면 공세로 두 성계를 한꺼번에 탈환한 후 곧바로 목리 성계, 반군의 주력 거점까지 밀고 들어가면 됩니다. 이번 평정전 우리 병력은 총 30만 척. 절대 질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는 지휘봉으로 별자리 지도 위를 휙휙 긋고 자신의 전략에 흡족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번엔 다른 파벌의 장군들까지 박수를 쳤다. 천유진은 약간 놀란 표정으로 칸무기를 바라보았다. 언제 저 인간이 이렇게 똑똑한 전략을 짜게 됐지? 어딘가 불안하긴 했지만 고를룡 성계의 전력 유지가 7만 척 이상이라는 조건 하에 천유진은 칸무기의 작전권을 최종 승인했다. 그 와중에 조용히 미소를 머금은 이는 바로 연방원수 오명진이었다. 겉으론 긍정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마음은 달랐다. 칸무기나 무올레이스나 둘 다 똑같은 전쟁 취지. 그래도 무올레이스는 함대 운영 경험이나 지역 통솔 능력은 있으니 결국 결과는 뻔하겠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곧 연방은 또 한 차례 혼란 속으로 빠지겠지. 그리고 이 회의 내용은 이미 오래전에 회의실을 몰래 빠져나간 이후 제로스타는 듣지 못했다. 물론 나중에 기록을 조회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그럴 의지도 없었다. 만약 지금 회의 내용을 들었다면 사목 성계 주변의 우주에서 감지되는 특이한 파동이 이 회의와 연관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눈치챘을 것이다. 그리고 직접 사목 성계로 향했다면 연방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었을 터. 하지만 그런 건 그녀에겐 아무런 관심도 없는 일. 그녀의 모든 관심은 지금 강진우를 쫓는 것에 쏠려 있었으니까. 그 시각, 사목 성계 외곽. 거대한 호화 유람 우주선 한 척이 조용히 떠 있었다. 그 주위에는 크고 작은 수백 척의 선박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CX, 그 신풍 해적단 진짜 물건이네. 이렇게 많은 해적단 수장을 불러 모으다니? 봐봐. 저기. 저거 흑룡 해적단 전함 아니냐? 저 지옥에서 튀어나온 듯한 검은 용 그림 박힌 거. 한 함선 안에 해적이 멀리 보이는 전함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유, 걔네는 몇십 년을 돌아다닌 베테랑 해적이잖냐. 전함이 1000척은 넘는다며. 웬만한 정규군 분대랑 맞짱도 가능하지. 다른 해적은 시가를 피워 물며 응수했다.
천척이면 뭐 어쩌라고. 연방은 몇십만 척인데. 투덜거리긴 했지만 사실 그도 알고 있었다. 해적단 규모로 1000척은 거의 괴물급이다. 자신들 해적단은 고작 몇십 척. 비교가 안 된다. 잠시 후 그는 옆 동료에게 물었다. 야, 근데 우리 이렇게 모인 거 말인데? 신풍 해적단이 우리 전부 흡수 통합하려는 거 아냐? 시가를 문 해적은 연기를 내뿜으며 코웃음을 쳤다. 걱정 마. 걔들이 그런 배짱은 없어. 여기 모인 애들 중 이름 있는 해적단만 해도 병력이 수만 척이야. 신풍 해적단이 감히 우리 건드렸다간 오히려 되도록 박살나지. 동료의 말을 듣고 안도한 해적은 다시 우주선 창밖의 호화 유람선을 바라보며 감탄했다. 이야, 진짜 부럽. 저 안에서는 미녀, 미식, 미주 놀고 먹는 천국이라던데. 그러자 옆에 해적이 낄낄대며 말했다. 그런 거 누리는 건 쉽지. 문제는 그걸 누릴 목숨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지. 응? 무슨 말이야? 아까는 쟤네가 우리를 흡수할 능력도 없다고 했잖아. 하하, 난 능력은 없다고 했지. 욕심이 없다고는 안 했다. 생각해봐. 각지에서 자기 영역에서 잘 살고 있는 해적단들을 한데 불러 모은 이유가 뭘까? 분명 큰 거를 버리려는 거야. 아마도 연방 뒤집을 생각인 거겠지. 뭐? 연방을 뒤집는다고. 해적 전부 모아도 많아야 6만 척일 텐데. 연방은 40에서 50만 척이 넘는데 말이 돼. 후후. 넌 잊었냐? 지금 연방은 둘로 쪼개졌잖아. 둘. 말라 연방이랑 나이스 연방. TV도 안 보냐? 그 대머리 뚱땡이 말이지. 근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진짜 멍청하네? 우리가 지금 있는 사목성계. 제목성계랑 가까워. 드라성계랑 가까워. 그야. 드라성계지. 그건 애들도 안다. 근데 그게 뭔데? 헐. 이래서 해적질 해봐야 삼류라니까. 신풍 해적단의 근거지는 남부성계야. 근데 왜 굳이 멀리 있는 사목성계에서 해적회의를 열겠냐? 멍한 표정을 짓는 동료를 보다 못한 해적은 결국 한숨을 푹 쉬며 말했다. 좋아. 내가 하나씩 알려줄게. 그 대머리 뚱땡이가 성계 나눠서 나라 세운 거. 그거 뭐해? 반란이지. 연방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 당연히 진압해야지. 진압하면 어떻게 되겠니? 전쟁이야. 전쟁이 나면 어떻게? 혼란이 생기지. 그리고 그 틈에 우리는 물고기 잡는 거야. 그럼 이번에도 한탕 크게 할 기회네. 근데 왜 하필 이런 횡한 성계에 모인 거냐? 야, 신풍 해적단 근거지가 남부 성계라니까. 지금 남부 성계 누가 장악했어? 그 대머리 뚱땡이. 그렇지. 그러니까 신풍 해적단이랑 그놈은 이미 뒷거래가 있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면 지금처럼 절호의 약탈 타이밍에 이딴 회의 따위에 시간 낭비할 이유가 없지? 지금 저 유람선 안에서 어떻게 연방군 발목을 잡을지 논의 중일 가능성이 크지. 그럼 우리 우두머리들도 대충 눈치는 챘으니까 여기 온 거야.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거 결국 우릴 총알바지 삼겠다는 거 아냐. 우리 보고 연방군이랑 정면으로 싸우라고. 우리 우두머리. 그런 거 동의 안 할 텐데. 시가를 문 해적은 우주를 떠다니는 수백 척의 함선을 바라보며 느릿하게 연기를 뿜었다. 몰라. 근데 말이야. 조건이 좋다면. 혹시 모를 일이지. 조건이 좋다 한들.
연방군은 수십만 척이야. 그게 말이 되냐고. 그때 시가 해적이 입꼬리를 삐죽 올리며 사악하게 웃었다. 만약 조건이 각 해적단마다 문민성계 하나씩 준다는 거라면 문민성계 하나씩. 해적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문민성계 하나를 받으면 도시 하나쯤은 손에 넣는 거 아냐. 그럼 평생 먹고 살 걱정 없이 왕처럼 살 수도 있을 텐데. 동료의 두 눈이 번쩍 빛나는 걸 본 시가 해적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이런 놈들이나 꼴려서 모여든 거면 회의는 곧 끝나겠군. 그는 속으로 피식 웃었다.